오늘 59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로 신라시대에 대한 말씀을 전부 마친 것으로 하고, 이번 시간부터는 고려시대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선은 제가 그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분이 후세에 남긴 후녀 10조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그것의 영향, 이제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개성의 호부였던 왕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영민하기는 했어도 일생의 그 기로에 서 있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집 앞을 어느 이제 아주 중후한 모습의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 왕룡을 만나자고 하고 한마디 합니다. 이 아이는 장성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제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버지가 아이를 제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왕건을 키워서 이 사람이 끝내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 실제로 이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삼국이라고 부르는 이 난세의 시대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분이죠. 이분은 태평성대에 났다고 하면은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전쟁의 아수라장, 그리고 그 판에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속에서 이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고, 또 이분은 최초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의 궁예라고 하는 임금 밑에 들어가서 그분의 제일 참모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이 궁예라고 하는 인물도 상당히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미륵으로 자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행차할 때에는 늘 황금빛 옷을 입은 동자 2명을 앞세웠고, 그 후에 자기가 황금빛 옷을 걸치고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앞에 두 동자는 미륵 보살이고 자기는 미륵 부처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 백성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그 정치적인 제스처지요. 그 다음에 이분이 초창기에는 영토도 상당히 넓었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기술도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조금 이 사람이 정치의 면에서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혹세무민하는 이런 점성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궁예라고 하는 인물이 만년에는 정신착란증 같은 그런 정신병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런 그 영향 때문에 왕건도 죽을 고비를 궁예 때문에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건이 오히려 자기가 이 궁예 옆에 늘 붙어 있다가는
화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는 궁예에게 진언을 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후백제의 견훤인데, 신라는 이미 쪼그라들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인 것 같고, 그러면 이 후백제의 견훤을 제압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기가 꾀를 하나 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수군을 전라도 나주 지역에 상륙시켜서 나주부를 만약 점령하게 되면 후백제의 견훤이 자신의 후방에 창칼이 꽂혀 있는 격이나 다름없으니 이 사람이 굉장히 곤경에 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소수의 병력만 주시면 제가 밤을 이용해서 감쪽같이 그 나주부를 점령해 보이겠습니다. 궁예가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왕건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건이 무사히 나주를 점령하고 이제 견훤과 더불어서 이제 왕건이 그 일을 성사시킴으로 말미암아 궁예는 훨씬 일은 쉬워졌죠.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궁예의 상대가 되기도 너무 작았고, 또 견훤과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이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전쟁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술, 전략, 용병 이 모든 것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주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왕건이 나중에 궁예가 이제 너무 폭정을 베푸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퇴위를 당하고 난 다음에 모든 신하들이 왕건을 추대해서 왕건이 이제 태봉의 새로운 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건과 견훤이 맞붙어서 싸운 싸움에 10번 전쟁에 9번 졌어요, 왕건이. 이건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판에 견훤은 자식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자식과 자신 사이가 은원관계, 원한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었던 견훤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견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견훤의 막내 아들이 금강이라고 부르는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불과 7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후사를 정하는데 큰아들을 제껴놓고 바로 이 막내 아들을 후사로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그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나이 차이도 20년이 채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평생을 전쟁으로 일관했는데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냐 싶어서 어느 날 견훤이 바깥으로 출타한 사이에 궁궐 안에서 모든 신하들을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견훤이 돌아왔을 때 성 밖에서 쫓아냅니다. 망고에 올라가서 이제 대왕은 아들한테 자신의 권력을 물려줄 때가 됐으니 물러나시오 해서 견훤을 몰아칩니다. 그 다음에 견훤이 정말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견훤이 가려고 하는 데는 신라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석정에서 이 사람이 경혜왕을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혜왕이 아무리 무능한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삼국사기에 보면 아주 죽이는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신라에 가면 환영을 못 받잖아요.
그 이제 나중에 이 견훤이 어디에 유배가 됐었느냐 하면 금산사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산사에서 이제 그때 지키는 옥졸들이 30명 있었는데 30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견훤이 옥졸들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고 쓰러지게 만든 다음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왕건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폐하, 이게 지금 내가 참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됐는데 염치 없지만 날 좀 거두어 줄 수 없겠소. 그러니 이 왕건이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른 견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견훤이 여자 좋아한다고 자신의 딸을 그 견훤의 후처로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견훤의 입장에서 보면 왕건이 나이가 견훤이 위인데도 우선 장인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견훤을 얼마나 극진하게 왕건이 모셨느냐 하면 자기가 기거하는 대궐의 뒷문 쪽 있는 데에 따로 대궐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감격해서 세상에 이 원수를 이렇게 받아들이다니 왕건은 참 괜찮은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건의 큰아들이었던 신검과 이제 왕건의 군사가 대결을 벌이려고 할 때 견훤이 자청을 합니다. 대왕, 이번에는 저를 선봉에 세워주십시오. 제가 제 아들 금강을 죽인 저놈도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저놈을 내가 완전히 베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건도 옳거니 여기어서 견훤을 보내고, 그러니까 용병술이나 백제군의 동태에 대해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던 그분이 어떻게 전쟁을 이끌었겠습니까? 왕건이 이기고 여기에서 신검을 죽이고 드디어 후백제를 평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신라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라가 이제 경상남북도 일대의 조만한 영역을 간직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냥 고려태조 왕건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신라 임금이 경순왕이 직접 찾아와서 나라를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왕건의 생애에서 보듯이 용맹하고 뛰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고 얼핏 보기에는 무능해 보이는 이 왕건이 천하를 장악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왕건이 후녀 10조라고 하는 것을 후학들에게 남겼는데 이 사람은 후녀 10조의 제일 첫머리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도선국사를 존숭해야 된다. 왕건이 어린아이일 적에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 그 지나가던 객승이 도선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선국사가 제창했던 풍수에 의거하지 않는 절은 세우지 말아라. 풍수에 아주 적합한 곳만 절로 만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풍수도입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불교의 비보사찰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비보, 그러니까 국가나 또는 우리 민족 또는 어떤 특정한 일을 지키기 위해 한 곳에 절을 세운다. 원래 이 비보사찰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도선국사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국사와 석굴암이 왜 토함산에 제일 산정에 석불사가 있고 그 밑에 불국사가 있었겠습니까? 신라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바다 건너 침입해오는 외적들이 토함산을 넘으면 바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부처님의 힘으로 지켜내고자 절을 세운 것 아닙니까?
또 의상조사가 화엄10차를 세운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번 부석사 같은 절도 생각해 보세요. 이 절이 태백산의 깊은 산골에 있습니다만은 이 절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뭐냐 하면 백제와의 접경 지역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백제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보사찰의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이게 태조 왕건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 풍수지리로서 절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백두대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3할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땅도 좁지만은 평야보다는 산세가 아주 수려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두대간, 풍수라는 게 뭡니까? 산하고 물이니까.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동쪽으로 흘러서 금강산으로 그 맥이 이어집니다. 금강산에서는 다시 오대산으로 이어지고요. 그 오대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지리산으로 다시 서쪽으로 뻗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백두대간의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산악들에는 반드시 절을 세우도록 하는 이런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선사를 존숭하는 그런 생각을 이 왕건이 남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훈요 10조에서 연등회를 정착하라 이런 명을 이분이 내리게 됩니다. 이 연등회라는 거는요, 삼국사기 같은 문헌을 참조해 보면은 그 옛날 신라 때에는 또 고려 때에는 이것이 초파일 같은데 제등 행렬에만 이 연등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밝히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엄동설한의 겨울철에 주로 등을 많이 밝히고 또 그때에도 관등 내지 제등이라고 해서 연등회를 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이문화가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큰 볼거리, 즐길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전기도 없는 그런 깜깜한 속에서 참 오색의 울긋불긋한 등을 밝히고 그곳에서 온갖 놀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를 포교하려고 하는 실리적인 목표와 더불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엄숙성 대신에 대중화를 도모하는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등회를 정착시키게 되는데, 사실 이 연등회의 정착은 고려의 500년을 계속하면서 불사의 대형화라고 하는 좀 안 좋은 그런 일도 만들어 갔습니다. 불사가 대형화되면은 우선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또 경비가 많이 들고,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뭐 공휴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겹칠 때 공휴일과 겹치는 날 하루를 더 놀자, 이거 가지고도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대세가 지금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다 묻혀서 넘어가기는 합니다만은, 불사가 대형화되면은 결국은 국가의 재정이 궁핍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호족 중심의 고려 정치를, 이걸 어떻게 혁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태조 왕건의 풀 수 없는 고민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것은 사실은 태조 왕건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이 임금이 된 거는
여러 세력들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공로는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호족 세력이었거든요.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왕건은 성공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답이 뭐냐 하면 호족의 자제들을 중요한 나라 정부의 요직에 앉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 돈이 될 만한 큰 사업들은 이 호족의 자제들에게 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왕권이 집권한 직후부터 고려의 모든 왕실과 또는 그 왕실을 후원하던 호족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참 태조 왕건이 노력을 했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려 광종 때의 최초의 개혁의 깃발이 오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고려 광종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임금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에 있는 인재들까지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최초로 시행했다. 이거 아마 시험에도 자주 나왔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고려 시대에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임금은 1. 태조 왕건, 2. 목종, 3. 의종, 4.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광종, 이렇게 시험도 지금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게 광종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호족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호족들이 정부 요직을 점령한 것까지는 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고려태조 왕건에게 너무도 이제 큰 은전들을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 그 손자까지 계속해서 이게 세습이래. 그러니까 광종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호족이 임금이냐 왕씨가 임금이냐 이건 구분을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관직에서 등용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방법. 과거제로 시행하니까 너희들도 과거에 와서 응시해라. 응시해서 실력이 있으면 될 거고 실력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뭐. 호족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광종에게 이제 덤벼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임금의 어떤 명령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족 중심의 정치가 태조에서부터 광종 때까지 이르렀던 것을 왕건이 개혁하는 그런 시동을 걸었고, 광종이 이것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왕건의 훈요 10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개성불교가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물론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대규모의 절들이 생기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각국사 의천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세운 국청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한국 천태종의 총본산이죠. 이 국청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흥왕사라고 하는 절도 개성에서 아주 손꼽히는 절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왕건과 관련이 있는 여러 유적지들의 큰 사찰들을 세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논산에 있는 개태사 같은 절입니다. 이곳 전투에서 왕건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거든요. 견훤의 군사에게 패퇴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덕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개태사를 세웠고요. 또 천안의 성불사 같은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도 지금은 뭐 기도도량으로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 절 자체가 이분이 전투를 하고 승전을 했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전했지만은 결국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당신의 부처님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개성불교가 널리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왕건의 훈요 10조를 분석을 해보면요, 10가지 중에서 6개가 불교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요 10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국교로서의 불교가 태조 왕건 때에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왕사나 국사 같은 이런 중요한 직책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왕사와 국사들은 나중에 직접 세속 정치에 관여를 해서 물의를 빚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고려 때의 묘청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몇 번이나 임금에게 건의하다가 그걸 듣지 않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스스로 서경, 지금의 평양입니다.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임금에게 계속해서 평양 천도를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북벌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묘청이 보기에는 우리가 요 나라 정도에 이제 굴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또 여진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야만 쪽인데 이런 사람들이 강성한 힘을 믿고 고려를 침범하는 것,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도모했던 매우 개혁적인 승려였던 묘청 같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공민왕 때 활약했던 신돈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아예 고려사에는 요승신돈이라고 나와요. 아예 나쁜 스님이고 아주 그냥 굉장히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하고 이제 나라의 임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요승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최근에는 우리 학계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많아요. 과연 이 묘청이나 신돈 같은 개혁적인 생각을 가졌던 스님들을 우리가 요승인이, 권력에 아부했던 권승인이 이렇게만 매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분들이 그리려고 하던 세계, 이분들이 이룩하려고 했던 신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왜 당시의 군주들이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4가지, 6개는 불교일 것이고 4가지는 뭐냐 하면은 군주의 솔선수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신하들의 쓴소리는 귀담아 듣고 가머니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은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군주로서 지녀야 될 어떤 태도 같은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정치와 우리 불교와의 관련인데, 태조 왕건이 불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것은 어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불교를 매너리즘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불교가 국교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찰이 빈곤한 것을 걱정할 일도 없고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출가해서 공부 안 한다고 나라에서 뭐라 그러기가 합니까? 나라에서는 그저 스님만 보면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찰은
나중에는 하도 호사호사를 부리다가 개성에 앞서 말씀드린 흥왕사에는 아예 탑 자체를 손두리째 황금으로 만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비록 뭐 금박이겠지만은 탑을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왕사 국사한테 대왕이 뭘 하사하느냐? 금난가사. 아이, 참, 그거는 좀, 옳지 못한 얘기 아니겠어요? 출가한 스님, 무소유를 이상으로 삼아야 되는 분한테 금난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임금이 직접 하고 있으니 이게 불교가 타락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평소의 주장이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정치와의 관련을 맺을 때에는 그 정치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된다.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불교가 더 이상 어떤 보살 행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잠재우게 되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졌어도 안 돼요. 너무 멀리 떨어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밤낮 싸우잖아요. 그러면 정치 권력과 불교라고 부르는 종교가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권력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 청칼을 잡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당장 눈앞에 적들을 없애니까 이길 것 같죠. 그러나 절대 못 이겨요. 종교와 정치가 싸우면 정치가 백전백패입니다. 왜? 정치적인 신념은 순간적인 거고 가변적인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신념은 영원한 것이고 확고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왕건의 후녀 10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